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식과 차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보안 위협을 어떻게 알아채느냐, 또 이것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냐면 사고 터진 다음 해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차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화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마 뭐 마트라든가 대형 어떤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가보시면 천장 혹은 이제 벽 쪽에 조금 어색한 철문 같은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게 방화문인데요. 방화벽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 화재를 막는 게 아니라 확산을 방지하는 어떤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기 같은 경우가 아니면 또 열기 같은 게 위에 많이 올라가는데 위에서 예를 들면 한 3분의 1만 문을 닫아도 그 열기가 옆으로 번지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물론 완전히 닫히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화재의 확산을 막는 건데 이제 컴퓨터에서 방화벽의 개념이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수많은 어떤 그 네트워크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라보면서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 이 경로는 내가 보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경로인데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 않게 막아버려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 보면은 정확하게 허용한 데이터는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제한적인 어떤 것들을 문을 허용을 해서 막거나 허용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윈도우 내에도 기본적인 방화벽이 제공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로도 구현이 되는 게 방화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IDS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거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IDS의 가장 큰 핵심은 모니터링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패턴 베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서 모니터링 하다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IDS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IDS조차도 우회하는 경우가 있냐 물으신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 IDS 자체가 이미 해킹이 당해서 IDS의 통제권이 해커에게 있다면 자신이 뚫고 들어가거나 자신의 흔적들을 그 IDS가 보지 못하게끔 차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IDS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IDS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의 경로들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커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 그런 활동들을 알아내려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패턴에 의해서 뭐 악의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고 작은 회사들은 IDS를 사실 도입을 해도 운영 조직이 없기 때문에 좀 쓸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침입 탐지 기술과 장비들의 이제 발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허브라든가 라우터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장부들을 수집을 해서 속에서 악의적인 활동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요. 사람이 찾는다면 대체로 본다면 이미 뚫린 다음에 피해가 생겼을 때 역추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겠죠. 만약 최초의 해킹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패턴 해킹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피해가 이루어졌는데 확인을 했고 그 피해가 일어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역추적을 해서 로그 파일 같은 걸 보겠죠. 그런 걸 통해서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찾아내서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특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악의적인 행동의 어떤 그 시나리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두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유명한 회사들의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패턴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악의적인 패턴들, 특히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해킹하는 경우라든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간단한 해킹 기법들이 꽤 많다는 말씀들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그런 기법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고급 장비들에서 이미 패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IDS 장비에서 이것이 악의적인 행동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탐지해서 방어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DS 장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들마다 서비스마다 그다음에 시스템의 특성들을 생각을 하면 뭐 타 회사에서 발견한 패턴이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똑같이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IDS에 대한 악의적 패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 특성을 바라봤을 때 정상적인 패턴과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패턴들을 모니터링해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전문 인력의 숙련도, 조직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IDS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이 개입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침입 단지 시스템 IPS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IDS랑 똑같은데 IDS랑 차이가 뭐냐? IDS는 모니터링과 감시가 메인이라면 IPS는 그 감시를 통해서 조치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 점에서는 IPS가 좀 더 좋긴 한데요. 물론 우리가 IPS의 단점인가 한계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확실한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면 잘못 이걸 차단하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완벽하게 자동 차단하는 것보다는 경고를 띄우는 기준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그 경고를 보고 담당자가 그 차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침입 방지 시스템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문 조직이 없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단 막아버리거나 치료를 바로 해버리는데 백신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는 애매한 예를 들면 최신 바이러스라든가 기존의 바이러스 패턴을 띄지 않는 새로운 바이러스라면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탐지가 힘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침입 단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항상 물리적인 어떤 한계들이 도래하는 거고 또 그 점에서는 회사들마다 굉장히 숙련된 어떤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신입으로 그 일을 맡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패턴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IPS가 도입된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IDS에 비해서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이 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는 인력이 적은 조직이라면 IDS는 멈추지 마시고 좀 고가라도 IPS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차단을 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이 보안 조직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 상호들을 볼 때 CEO부터 이 보안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도 썼습니다만 보안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 별로 물리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요.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CEO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서는 보안 의식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태도는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CEO가 없을 때 혹은 직원들이 사용할 때 일정한 규정을 갖고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너무나 흔쾌히 인정해버린 기업이라든가 정품에 대한 투자를 별로 하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업데이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회사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CEO가 얼마나 이것을 신경 쓰느냐는 그 전문 조직을 두느냐, 그 전문 조직의 수장을 따로 두느냐인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CISO라든가 CPO를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의식들을 어느 정도 전문 조직을 둔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회사에 비해서는 보안에 대한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안 조직은 정보보호를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거나 정보보안과 정보보안 대응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팀은 사실 보안의 느낌에서는 조금 다른 결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는 보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행정적인 느낌이에요. 관리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 유출로 인해서 예를 들면 회사에 상품 가격이 유출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게 회사에 피해를 입힐까요? 전혀 입히지 않죠. 물론 상품 가격을 책정한 것 중에 차기 상품에 대한 가격이 유출됨으로써 경쟁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전략을 엿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최대 5억까지 보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액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도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부서를 둬서 회사에서 모이는 정보들을 유출되더라도 식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집니다. 또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막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을 해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빅데이터로 전환해서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회사의 미래적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정보부라든가 정보보안 대응팀의 어떤 느낌들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해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매뉴얼대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그 매뉴얼을 만드는 데서 예방하는 게 일단 기본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탐지를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고 탐지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또 중요하고요. 해킹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
막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살펴야 되는데 포렌식 같은 기법이 존재합니다. 포렌식은 IDS랑 어떤 느낌이 좀 다르냐면요.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흔적을 보는 건데 예를 들면 데이터를 지우게 되면 로그 파일을 지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IDS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포렌식은 뭐냐? 지우더라도 지우고 나서 흔적이 남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저장 매체는 일종의 자석 물질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전자적인 특성이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웠다고 하지만 지우는 과정도 일정의 패턴에 따라 지워지기 때문에 역으로 그 과정들을 살피다 보면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우기 이전 상태를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포렌식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달돼서 뭐 4번, 6, 8번, 16번을 지워도 포렌식을 통해서 구분하고 최대 뭐 2년, 3년 전 데이터도 포렌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막상 보면 모든 데이터를 골고루 쓰는 게 아니라 특정 데이터만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많이 쓰는 데이터는 백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포렌식까지 들어가면 웬만한 데이터들, 특히 근래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거의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포렌식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대신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악의적인 피해를 통해서 범죄 소명을 하는 경우가 잘 아니라면 데이터가 상실했을 경우에 포렌식까지 의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런 점에서 포렌식 안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백업을 잘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위협 경보 단계별 대응인데요. 이제 정상부터 시작해서 심각 단계까지 가는 건데 심각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었던 농협 해킹 사건 이런 것들은 실제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금융망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이 수준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금융망은 대체로 가장 첨단 장비가 들어가 있고 가장 고성능의 그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망이 뚫린다면 우리나라에서 뚫리지 않을 망이 거의 없어요. 돈을 주고받는 망이 뚫린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보통 이런 단계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뭐 안기부다라든가 뭐 이렇게 국가의 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해킹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게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 추적을 한다고 해도 네트워크의 모든 망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북한의 어떤 해커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가 다 그대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북한의 해커 소형인지를 알려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5단계 정도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거나 국가 주요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보안 관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최고 경영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표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원분들이거나 담당자분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결국은 CEO가 보안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하지 않겠죠. 그 점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보안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CEO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안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해커 조직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해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한번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수많은 해킹 대회 같은 걸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IT 회사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허점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해커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취약점들을 빨리 발견한다면 그만큼 빨리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킹 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취약점들을 좀 발견하는 것들도 노력하는 것들도 주요 IT 기업들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프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이자 해킹 대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모여서 전 세계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하는데요. CTF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깃발을 꽂는다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서로가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시스템에 내 흔적을 남기는데 성공을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고지에다 깃발을 꽂는다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서로가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건데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연합팀이 우리나라 최초로 데프콘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PWN2, OWN, 뭐 파워 투 온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컴퓨터 해킹 대회인데요. 앞 행사와 좀 다르게 실제로 널리 사용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데프콘은 참가한 팀들끼리의 경쟁이라면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러 서비스들에 대한
취약점을 실제로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회사에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상금을 받거나 승리기념 티셔츠를 받음으로써 당신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장치를 소유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 해킹해야 된다는 데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요거와 정말 유사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중국의 티아프컵이라는 게 있는데요. 똑같이 주요 시스템을 허점들을 찾아내서 이제 발표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상금을 받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상금을 주는데요. 2021년도에 참여팀들이 받아간 보너스가 190만 달러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네트워크 사회가 허점이 발견됐는데 빨리 조치하지 못한다면 워낙 많은 해커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들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좀 다른 관점으로 회사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주요 IT 기업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비공식적이지만 허점 하나당 상금을 다 정해놓고 자신들에게 직접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해킹이라는 게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대신 중요한 것은 기업을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덕 윤리적인 태도들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행사,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해킹 피해를 많이 받았고요. 사실 우리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좀 IT 기업의 어떤 수준에 비해서는 보안의식이 굉장히 낮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툴 자체가 세계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툴에 대해서 보안의식이 별로 없거나, 그 다음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허락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막 섞어서 사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혀를 내두릴 정도의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의식을 높이고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커들을 양성을 해서 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요. 또 유명한 거는 또 코드게이트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제 코드게이트 보안 포럼 등등이 있어요. 함께 하고 있는데 매년 보안 포럼과 함께 이런 해킹 대회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정보 보안과 인식 개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당장 뭐 이슈 있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크다면 화이트햇 콘테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일단 하고 있고 주관을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가장 최고로 실력이 있는 보안 조직이 이걸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행사고 국내 4대 해킹 방어 대회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군이 다 참여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고요. 실제로 2009년도에 디도스 공격, 2011년도에 농협 전산망 공격, 2013년도에 컴퓨터 대란 등등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행사라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라는 데서 좀 뜻이 있고요. 입상자에게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병으로 입대할 때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군 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군 생활을 하더라도 경력이 쌓이는 군 생활이고, 아무래도 그 속에서 또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실력이 또 많이 좋아지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해킹 조직에 국정원 출신의 해커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IT 분야에서도 숨어있는 실력자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능력들을 좀 긍정적인 활동을 쓰기 위해서 계속 다듬는 과정에서 해킹대회에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정보망을 방어하고 또 선의의 목적으로 어떤 피해를 방지하는 데 쓰여진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보안적인 문제들이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CEO들의 보안의식이 정말 중요하고요. 인식하고 차단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날로 확산되어가는 어떤 사이버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제는 한번 뚫렸을 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피해 보상을 하다 보면 회사가 정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 또 큰 회사까지 이런 보안의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보안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결국 이루어져야 그런 어떤 선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성장을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보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